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네요. 여러분 이제 준비 좀 많이 하셨나요?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 뭐 더 도움을 드릴 건 없고 판례를 마지막 그죠? 21년 판례하고 22년 판례, 상부 판례 좀 나올 만한 것, 뭐 나올 만하기보다도 21년, 22년 판례 나온 중요한 주제를 전부 아주 짧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스킵을 해드리려고 이런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21년 상부 판례와 22년 상부 판례를 나누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정지문으로 나눴습니다. 나눴고요. 그래서 어, 뭐 출제 가능하다기보다 가능할 겁니다. 그죠? 가능하고 나온다면 거기서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판례도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하지만 최근 판례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시험장에서 한번 보셔도 상관없고요. 한번 쭉 훑어보면 다 아는 것일 겁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 살펴주시고요. 중요 포인트에는 밑줄을 잘 그었습니다. 그었고 빠른 일도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문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전압 판례가 이제 21년에 좀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다수 견해 지문화했고 결정 근거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필요할 경우는 반대 견해를 알아야만이 다수 견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반대 견해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요 10일 사이에라도 혹시라도 궁금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단톡방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질문하셔도 됩니다. 즉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 뭐 개인 아이디도 있으니까 하여튼 익명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면요. 이제 크게 목차를 보시면, 21년에는 통칙에서요. 통칙에서 한 4개 정도 판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상사시효와 관련해서 부정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건 늘 어, 뭐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각층에는 이제 상법상 유질계약에서 질권의 실행 방법과 절차. 질권에 대해서 상법의 규정이 딱 질권을 시행할 질권 그죠? 질권이 예, 유질 계약이 가능하다. 뭐이 정도 규정이 있잖아요. 그 외의 것들은 전부 판례가 지금 계속 보완해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방법에 대한 판례가 나왔었고요. 회사법에 이제 법인격 부인에서 신설회사에 대한 기존 회사의 채무 이행 청구할 때의 내용, 또 신설회사에 대한 개인이 부담한 채무 이행 청구 이런 부분. 다시 말해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때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합자 회사에 대해서 합자 한 명, 유한책임회사 판례가 별로 없는데 합자 회사에 관한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서는 주식 주주권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검토할 게 있고요. 3개 나왔고 기관과 관련해서도 꽤 있습니다. 9개가 있네요. 그죠? 이런 건 이제 주제별 알아두시는데 기관과 관련해서 주총의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수인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에 법적 성격 필공이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 행위를 믿은 제3자의 보호요건 중과실 그죠? 고의 중과실하는 거 뭐 워낙 뭐 유명하게 최근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수 견해를 한번 쭉 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야만이 하여튼 요 10일 안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많이 본냐에 따라서 예, 객관식 그죠? 선택형은 좌우가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험과 관련해서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나온 게 있다면 전압 판례가 하나 있죠.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 보험금 지급 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을 때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에 이익이 있느냐 이 부분이 전압 판례가 있는데 여기는 반대 의견을 알아두는 게 참 좋습니다. 반대 의견 전압 판례가 약간의 어떤 견해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손해보험 그리고 인보험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 좀 빠르게 한번 여러분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행위에서 소멸시효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의 법적 성격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익 반환청 소멸시효인데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상법 법 규정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라면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상사시효가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민사시효가 적용될 것인가 문제죠. 원칙적으로 사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시효 적용됩니다. 적용되지만 상사시효를 적용될 실익이 있거나 조기에 법률강의 해결할 그죠? 이유가 있을 때는 상사시효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1을 보시면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요거 성격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어, 이익배당, 중간배당이죠.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행위로 볼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사실 이게 회사가 하는 거니까 상행위가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상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해야만이 우리 상행, 기본적 상행 내지 보조 상행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부적 행위죠. 내부적 행위. 자기네 얻은 이익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한 행위란 말이죠. 이건 상행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따르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도 64조가 상법 64조가 적용되는 상해인은 채권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역시 상행의 기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위법 배당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민법 162조 1항에 따라서 10년이다. 10년. 요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격 먼저 알아두시고 이익 배당 회사니까 뭐 상해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니다. 알겠죠?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 제한과 상사소멸시효.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소멸시효 문제 따졌잖아요. 이제 거꾸로 판례가 나왔다는 거죠.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 있는 회사가 그걸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이게 상사시효 적용될 건가 문제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판례로서 또 우리가 기존 나와 있는 판례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살펴보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사시효를 적용하는 이유는 법률 관계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보조적 상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의창 부수적 의무인 보호를 위반했단 말이죠. 그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빨리 조기에 해결될 필요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의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다? 민사시효제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꾸로에 대한 판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대된 판례가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고 특이한 의미에서 어,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을 가정해서 청구 수령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도 상사시효가 적용될 거냐 이 문제죠. 근데 이 부당이득 반환 상행인 계약에 기초 이뤄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상법 64조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발생을 가정해서 청구 수령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알겠죠?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보험사고 발생을 가정해서 청구 수령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상사시효 적용된다. 그 다음에 부정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사시효. 이 전압 판례죠.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만 체킹해 보면 동그라미 1번은 다수 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했다. 선량한 풍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로 받고요. 이거는 상법 64조 유충에서 5년 상사시효 적용된다고 정리됐다. 알겠죠? 그거 하나 두시고, 그리고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을 이렇게 사취할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 개의 복수의 보험 계약은 어, 실질적으로 동일 관계에서 동일 원에서 발생한 것이고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려면 648조에 따라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모두의 선의가 중과시 없어야 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 반환 채권은 3년의 단기시효 적용되는 것이죠. 사실 이 사안이 어떻게 문제됐냐면 지금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그죠? 보험금 반환 청구하는 거잖아요. 반환 청구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법조문에 보면 648조 같은 게 어때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반환 청구란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선의 무장 중과시 없는 걸 요청하고 또 보험계약자 보험금 반환 청구권 보험료 반환 채권은 3년으로 좀 더 짧게 해놨단 말이죠. 이랬을 때 그럼 보험회사가 거꾸로 보험계약자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 청구할 때도 3년이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험회사 측에 주장한 겁니다. 다시 면 상법 648조나 662조가 보험자의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 적용돼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판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던 겁니다. 알겠죠? 적용되지 않는다 봤어요. 그럼 3년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죠? 상사시효 5년이냐 아니면 민사시효 10년이냐가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상사시효 5년으로 갈 거냐 민사시효 10년으로 갈 거냐 했는데 이 판례는 어때요? 법률가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거네요. 그래서 3년이 아닙니다. 5년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논리가 전개됐던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지에서 상법상 유질계약에서 질권 실행 방법. 우리 유질계약의 규정은 다 두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실행 방법은 없었잖아. 그죠? 그리고 어떻게 유질계약이 체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질권 설정 계약과 별도의 유질계약이 되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 이번에는 이 판례는 뭐 어때요? 실행 방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 실행 방법의 절차에 관해서 규정이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원칙을 정해졌죠?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한다? 질권의 실행 방법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 설정 계약에 따른다. 이렇게 정리해졌어요. 그러면서 뭐 이 사안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유질 약정이 포함된 질권 설정이 체결된 사안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질권 설정 계약이 정한 바도 없고 객관적으로 시장 가격이 없거나 확인되기 어려울다. 이럴 때 그냥 유질 약정을 근거로 해서 처분 정상 방법으로 직권을 실행한다. 알겠죠? 했을 때 나중에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을 택해서 처분했던 거죠. 그 처분했던 자체는 무효로 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1번처럼 이렇게 질권 설정 계약에 따른다라고 하나의 정리를 해줬고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질 약정을 근거로서 처분 정상 방법을 갔다.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회사법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법인격 부인이죠. 뭐 신설회사에 대한 기존 회사의 채무이행 경우 청구는 뭐 일반적으로 아는 법리입니다. 그래서 기존 채무 면탈할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 설립했을 때 그죠? 예, 그럴 때에
우리가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는 건 알 겁니다. 그렇죠?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좀 더 나가서 우리 요 판례는 뭐 이미 나와 있는 판례지만 이론적으로 조금씩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판례가 나오면서. 그래서 신설회사에 대한 채무 면탈 의도가 인정돼서 청구를 했다면 그 채권 중 일부가 법인격이 부인되는 신설의 설립 이후에 이겁니다. 그 채권이 발생한 시기가 언제였냐면 법인격이 부인되는 신설회사의 설립 이후에 발생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법인격 부인론 인정돼 갖고 이행 청구한 건 맞지만 이거는 신설회사의 설립 이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일부 채권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돼서 손해배상 다짐해서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알겠죠? 신설에 대한 기존 회사의 이행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원래 나왔던 거지만 추가로 이런 법리가 추가됐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 신설회사에 대한 개인이 부담한 채무이행 청구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개인이요. 자기 채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버린 거죠. 이런 사안입니다. 이걸 우리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고도 말을 합니다만은 일단은요. 개인이 영업 목적의 설비, 인적 구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됐다는 거죠. 이럴 때는 회사 법인격을 부인해서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고 회사 채권에 대해서 개인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해서 회사에 대해서도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 알아둬야 되는데 두 가지 포인트예요. 거꾸로 회사의 책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거꾸로 반대로 또 거꾸로 회사에 대해서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적용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합자회사와 관련해서는요.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권한상실 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 권한상실 선고했을 때 그 판결의 효력과 그럼 다시 집행권이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었어요. 어쨌거나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일단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그래서 업무집행권 상실되면 대표권도 함께 상실된다. 그런데 상실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사원이 그죠?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일하기 때문에 업무집행자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시 상실 선고하는 판결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업무집행권 대표권이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당연히 부활되지 않습니다. 설령 한 명만 남았다 하더라도 이 한 명 남은 자가 업무집행권 상실 선고를 받은 무한책임 사원이었단 말이죠.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걸 만약 부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일단 결론입니다. 알겠죠? 이게 일단 결론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둘 거 하나는 동그라미 4에서 무한책임 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 이거는 유효인가 무효인가 문제됐는데 유효로 봤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 무한책임 사원이 한 명이 된 경우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알겠죠? 무한책임 사원이 한 명만 됐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유효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와 연장선상에서 어, 아까 이미 정리가 됐던 부분이지만 업무집행권 대표권이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나중에 다른 무한책임사원 다 사망해버리거나 퇴사해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을 때, 그죠? 됐을 때, 이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 행사해서 자신의 업무집행사원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는 있느냐? 자기가 스스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없고,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 대표사원을 선임할 수 있다. 아까 우리 한번 결론 내려봤던 부분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4번 요거 무한책임 사원들만으로 대표 사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도 유효하고 무한책임 사원이 한 명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서 주식 주주권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주식의 양도와 경영권 양도 관계, 압류된 주식의 양도 청구권 행사 요거 한번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발행 주식 전부 또는 지배 주식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의 양도로부터 주식의 양수에 이전됐다. 이 경영권 이전이 발행 주식 전부 또는 지배 주식 양도에 따른 이거는 뭐냐면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 의무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경우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가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권, 양도 청구권이 있었거든요. 이 압류나 가압류가 있었는데 이 압류, 가압류 어떤 성적을 갖느냐 효과는요. 대물적 효력이 없어요. 없고 오직 있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현실적으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이다라고 효력을 판례가 정리해 놓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물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란 제3자를 상대로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은요.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양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양도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이런 경우는 뭐가 될까요? 판결은 이거는 주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도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때요? 아예 뭐죠? 의사 표시로 양도를 할 수 있잖아. 그죠?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건 곧 뭡니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가압류를 해제를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렇지 않은 한 법원은요. 이를 인용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가압류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을 할 때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가능하다. 알겠죠? 위에.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많이 드릴 수 없는 것은 시간이 워낙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것 또한 여러분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안다는 전제에서 한번 이렇게 반복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요 사안이 만약에 너무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면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사안을 그려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설명하기 좀 시간이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1조의 상법에 자기 주식 취득의 허용 범위와 요건이다. 자기 주식은 우리가 이 배당 이익 가능했을 때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특정 목적인 자기 주식 취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익 배당 관계없이 그 중에서 사호에 보면요. 341조의 사호에 보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때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도록 하나의 유형을 두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한 없이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약정으로 가능하냐면 약정으로.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했대. 약정. 이 약정. 약정으로서 사실상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했다. 매수 청구. 이럴 때 약정한 경우도 상법 341조에 이 제4호가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요. 엄격하게 법에 정한 요건 하에서만 자기 주식 취득이 허용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360조의 5일항, 314조 2일항 이런 거죠. 뭐 합병이라든지 그죠? 분할 이런 경우만 가능했잖아요. 그죠?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상법은 자기 주식 취득 허용을 법이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 341조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알겠죠? 자기 주식 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이 아닌 차익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까? 원래 배당 가능 이익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가보시면 배당 가능 이익은요. 배당 가능 당연히 회사가 단기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회사가 단기에 배당할 수 있는 어떤 한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걸 말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은. 그리고 만약에 배당 가능 이익에 의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단기의 순자산이 취득가액 총만큼 감소해서 그만큼 배당 가능 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자금을 차입해서 자기 주식 취득하더라도 똑같죠. 돈을 빌려서 취득하더라도 똑같단 말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알겠죠? 배당 가능이 또 어쨌거나 동일한 법리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 판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41조랑 단서에서 자기 주식 취득 가액의 총액이 배당 가능을 추가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조문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취득 가액 총액 배당 가능이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차익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341조 1항 단서를 해석해 주면서 확대 해석해 줬죠. 자기 차익금으로도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됐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과 관련해서 주총의 결의에 의한 해임 대상에 이사의 퇴임이사를 포함할 거냐. 이 퇴임이사 있잖아요. 이미 임기가 된 자들 있죠. 임기가 끝난 자들. 그렇지만 끝난 자들은 새로운 이사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잖아요. 그죠? 그 연장된 퇴임이사도 주총의 결의에서 해임할 수 있는 해임 대상 이사냐 말이죠. 아니라고 봤어요. 왜? 이 자들은 새로 이사가 선임되면 자동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아니면 임시이사가 선임됐을 때도요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죠? 굳이 여기에 주총의 해임 계류로서 상실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385조 1항의 해임 대상을 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 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주총의 결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수인이 공동으로 제기한 게 법적 성격은 이미 우리 정리했습니다만은 민사소송법상으로도 아마 봤을 겁니다만은 어, 어, 필수 공동소송에 해당되는 전압 판례입니다. 그렇죠? 필공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나머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의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를 믿은 제3자의 보호 요건 전압 판례. 요건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죠? 잘 알 건데 이럴 때 좀 판례가 얘기한 걸 쭉 한번 논리적으로 여러분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대표이사는 회사를 행위를 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하나의 기관이라는 거 보시고 대표이사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 된다는 거 이런 것을 판례가 한번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가보시면 대표권이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한할 수 있지만 우리
이 상법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전문을 알아두시면 우리가 상법 398조 3항에 가보면 209조 2항을 준용을 해요. 이게 한 명의 회사의 대표권 제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에서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선의의 제한에 대항을 못한다 그랬다면 이 선의에 그죠? 이 부분이 해석론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고의 과실도 과실했을 경우도 그죠? 대항할 수 있다고 봤던 부분인데 이제는 이제 고의 중과실로 바뀐 부분입니다만은 어쨌거나 대표권을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당연히 보호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판례 입장에 변함이 없고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보시면 회사 정과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해놨단 말이죠. 정관 같은 그죠? 그럴 때는 그거는 내부적 제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의의 제3자는 상법 209조 2항에 따라서 보호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맞다. 그게 논리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4를 가보시면 이때 보호받기 위한 요건이 선의 있죠. 선의. 이 선의에서 무과실까지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 과실이 있는 경우도 보호해 줄 거냐 이 문제거든요. 결국 뭐냐면 선의 과실이 있는 경우도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호되지 않고 거래 행위는 무효라고 받습니다. 알겠죠? 중대한 과실일 때는 우리가 판례는 이걸 이제 바꾼 거죠. 그동안엔 여기 과실이었지만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3자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래 행위가 무효로 받습니다. 알겠죠? 맞다는 거. 그 표현을 알아두시고 뭐 중과실이라는 것은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울였다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믿었다는 거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6항에 가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사의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상대방이 뭐죠?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표권을 제한하는 393조 1항은 그 규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법조문을 못 봤다. 조문을 못 봤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문까지 어떻게 한 거냐, 그죠? 전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대표권 제한, 그죠?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법의 존재를 알았거나 몰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그 적용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상법 3조 1항에 따른 제한이 있잖아요. 이걸 뭐냐면 주식의 대표이사가 중요한 자산 처분 양도 대규모 차입 등에 할 때는 이사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도 뭘로 봤어요? 법의 규정이 있지만 뭘로 봤죠? 이것도 내부적 제한으로 봤습니다. 내부적 제한을 봐서 거래 행위 효력에 대해서는 내부적 제한이 마찬가지로 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중과실하면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러한 우리 법리를 적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없다는 거 판례 입장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이사의 결의 없이 파산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는 이사의 결의 없이 파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표이사의 업무는 어떤 걸 말합니까? 원래는요, 이사회가 일반적 구체적으로 대표에서 위임하지 않고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가 결의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일반적 구체적으로 대표에서 위임하지 않는 업무 중에서 일상 업무에 속한 중요한 업무는 반드시 이사의 결의를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말하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봤어요. 중요한 업무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법리는 파산 신청의 경우도 동일하다. 이걸 알아두는 게 뭐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파산 신청에서요. 이거는요. 대표이사 업무 권한이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설령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해서도 달리 볼 필요는 없다. 알겠죠? 반드시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하나 더 마지막까지 알아둘 거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 있잖아요. 이 소규모 회사. 일때는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결의를 거칠 필요도 없이 파산 신청할 수 있어요. 하여튼 선택형 지문에서 객관식이죠. 그런 지문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인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다른 업무 담당 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의 요건인데 구체적으로 최근에 현실에 맞게 좀 주의 의무에 대해서 좀 확장한 건데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다른 업무 담당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요. 또 대표이사는 모든 직원의 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사의 구성원으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 담당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그죠? 근데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해 방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근데 최근에 따라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그죠?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업무 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 분쟁에 따라서 각자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감시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고도로 전문화되고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사들의 업무를 잘 모른단 말이죠.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감시 의무를 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감시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걸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감시 감독 의무를 이행하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그 다음에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했다면 그죠?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은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관리 제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사업 운영상 준수해야 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간단하게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임무 혜택을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과 지체 책임시. 이건 뭐 이미 나와 있는 판례지만 좀 더 이제 지체 책임과 관련되는 부분이 확장됐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이사가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일방적으로 수행에 손에 입혔을 때는 이거는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죠. 위반된 걸로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죠? 채무불행이죠. 그렇죠? 이사의 잘못한 부분 채무불행 책임이다. 그죠? 근데 이 채무불행 손해배상 채무는 이행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는 게 민법상 전문의 해석상 맞죠? 또 이때는 어때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온다면 상법 3구9조 1항에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계열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우리가 위임관계나 뭐죠? 채무불행 책임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사망의 결론입니다. 그죠? 사망의 결론이에요. 사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이기 때문에 이 채무불이행 책임은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사는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됐죠? 그리고 7번 가보시면 상법 403조 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된 이유 이거 꼭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403조 주주 대표 소송에 기재돼야 될 이유의 범위를 나와 있는데 범위가 7번, 8번 연결해서 나와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주대표소송 403조 2항의 이유 기재에 따른 서면에 기재해야 되는 이유는 권리기속 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죠? 제소를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 추궁 대상인 이사 책임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한 번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제출한 서면에 책임 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거나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무효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자료를 참고해서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도 어때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야. 알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 8번 판례를 보시면 이유에 대한 법적 평가 및 청구 추가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와 관련된 판례 중에서 이 판례는 이제 이 감자 무효소와 관련된 판례인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사가 주식 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는 이 감자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여부 관계없이 그 자체로 3부주 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때 이유기재에 따른 서면 제소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대표 소송에서 제소 청구서에 기재된 책임 발생 원인 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하면 그때는 당연히 이건 부적법합니다. 그렇죠? 전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걸 했다면 당연한 건데 이 3번이 이제 핵심입니다. 3번이 우리가 짚어볼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주대표성이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청구서에 기재된 적시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죠? 제소 청구서의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은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대표 소송은 어떻게 한다고요? 적법한 걸로 봤어요. 그렇게 더 나아가서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주주는요. 적법하게 제기된 대표 소송 계속 중에 제소 청구서의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주주가 대표선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소 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어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기초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다면은 이건 유효하고 소송 계속 중에 요 다른 부분 있죠? 다르게 법적 평가만을 달리 청구를 해서 추가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추가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판례를 위에 나온 그 판례와 이유에 대한 판례와 요거 같이 함께 연결해서 두 판례를 이건 7월 15일에 나왔고 요 앞에 거는 5월 달에 나온 판례지만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이론적으로 좀 더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와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신용공여의 법적 의미. 그래서 상장회사에 관한 거죠. 거기에서 신용 공여 다시 말해 상법 542조의 9 주요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 거래 1항에 보시면 신용 공여가 나오거든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봤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사법상 무효이고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상법 398조의 비상장회사의 규정으로서 이사의 자기거래 있잖아요. 우리 이사의 자기거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사의 승인받으면 가능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강행위죄이기 때문에 상장회사의 542조의 9 제1항의 신용공여는요. 강행위죄이기 때문에 이사의 승인과 관계없이 사전 승인, 사후 승인 관계없이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상법 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와 상법 542조의 9 제1항에서 신용공여 규정은 다르다. 알겠죠? 다르다. 법적 성격이 다르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또 상법 542조의 9 제1항에 위반한 신용공여를 하더라도 제3자가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설령 이게 무효 조항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보험법에서는요.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의 전부 등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냐. 채무 부존재 확인 소를 구할 때는 부존재를 다툴 실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익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보시면 다수 의견을 보시면 확인의 소의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범상 지위 현존한 불안 위험이 있고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를 상대로 하는 것이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 간의 다툼으로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확인이 있다는 거죠. 그 판례 결론은 뭐예요?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가 다툼이 있을 때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게 결론인데, 우리 보험회사, 그죠? 보험회사하고 보험 수익자하고 따져보면 누가 더 우월합니까? 보험회사가 우월하죠. 모든 면에서 우월하죠. 보험회사는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서, 그죠? 지원하고 있고, 보험 수익자는 소송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 사이에 보험금이라든지 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에 대한 다툼이 생겼단 말이죠. 다툼이 생겨서 채무가 있네 없네 따질 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 뭐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능하답니다. 알겠죠? 가능하다는데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땐 좀 문제가 있지 않는 거냐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제 혹시라도 선택형 지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대 견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반대 견해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의 이익의 공적 기능이나 소극적 확인의 소가 채권자에 미치는 영향 등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따져봐야 된다. 그죠? 모든 계약 관계에서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뜻이고요. 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등이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 사고 여부나 보험금 범위에 관해서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의 법적 지위에 현존 불안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어요. 사실은 보험 계약자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공익적 측면에서 더 형평에 타당하다는 거죠. 알겠죠?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추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의 조문화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확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란 거죠. 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 계약이나 관계 법률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 요구한다든지, 그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또 한 가지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와 보험 사기에 해당돼서 보험회사가 범죄나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되거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냥 다툼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이렇게 예, 확인의 소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 견해는요. 어쨌거나 다수 견해는 가능하다는 입장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서 보험자 대위의 고의과실이 필요한지 여부인데 우리가 보험자는 제3자 규칙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 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잖아. 그죠? 이 보험대위요. 보험대위. 일반 대위도 마찬가지죠. 보험대위. 그죠? 법정대위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상법 682조 소정의 제3자 행위 피보험 이익에 대해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 계약에 따라서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의해서 공제할 건지 피보험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서 받은 보험금 있죠. 이 보험금을 손해배상 책임할 때 자기가 공제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건 공제하면 안 되죠. 왜? 피보험자가 자기가 그 위험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로 받은 보험금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손해배상 책임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인데 이 표현을 여러분이 잘 읽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손해보험에서 동그라미 1 보시면 보험사에 관해서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 불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서 피보험자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 손해보험계약에 따라서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스스로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납입한 보험료 대가적 성질을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 피보험자가 다른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 손해배상 책임액에서 공제하면 안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러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부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해서 제3자를 상대로 그 배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을 가보시면 이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부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 있잖아요. 있으면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보다 많을 경우, 그때 많을 경우는 제3자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 전부를 이행할 걸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보다 적을 경우는 남은 손해액을 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이 두 번째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위 남은 손해액 차액은 보험자 대위에 관한 상법 680에 따라서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 이제 사안을 좀 설명하면 좋긴 한데, 여러분 사안을 알고 있다가 전제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요 복구와 관련된 판례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과 보험약관은, 이거는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 자살을 보험 면책 사유로 하는 것은, 이 자살, 사망을 보험사라고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하는 것은 우리가 따져본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사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지가 아니고 정신병으로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사망해야 한 것은 자살로 보지 않는 거죠. 그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의 사망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해야 됩니다. 했던 것이고, 요건 이제 판례가 더 확대해서 이러한 것들, 정신질환의 경우도 우리가 면책된다라고 면책 약관을 두게 되면 어때요? 책임을 안 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냥 이렇게 사망을 보험 사고를 하는 데서 자살을 면책 사유를 간단하게 적었을 때는 이러한 그죠 정신질환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별도로 요까지 예, 면책을 뒀을 때는 면책되는 겁니다. 최근에 그 약관들은 전부 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면책된다고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1년 판례를 제가 빠르게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요거 짧게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 조금이라도 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좀 이따 이어서 22년 판례를 예, 하나 또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